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길고 길었던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제야 온전한 제 삶을 되찾은 한송이라고 합니다. 여느 시절의 우영 씨는 참 다정다감하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직장일로 힘들어할 때면 묵묵히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화를 내거나 언성을 높이는 일도 거의 없었죠. 저는 그 너그럽고 온화한 성품에 반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식장에 들어가고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고 나니 그 너그러움의 진짜 실체가 드러나더군요. 그는 온화한 것이 아니라 갈등 상황 자체를 피하고 숨어버리는 전형적인 회피형 마마보이였습니다. 시댁의 분위기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시아버지는 돈에 있어서 굉장히 구두쇠였고 무뚝뚝하며 가부장적인 분이셨습니다. 집안의 모든 경제권과 결정권을 쥐고 있는 절대 권력자였죠. 반면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쥐죽은 듯 지내는 분이셨습니다. 시아버지가 호통을 치면 늘 고개를 숙이고 순종하셨죠. 하지만 억눌린 감정 때문이었을까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뿐인 아들 우영 씨와 며느리인 저를 완벽하게 쥐고 흔들려 하셨습니다. 애초에 시어머니는 아들이 저와 결혼하는 것을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제 학벌이나 스펙이 아들에 비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셨고 가장 큰 이유는 제 가정 환경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거든요. 아비 없이 자란 애들은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어딘가 결핍이 있다더라. 나는 며느리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애는 드리고 싶지 않다. 시어머니는 대놓고 저에게 상처를 주며 은근한 반대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무뚝뚝한 시아버지가 저를 좋게 보셨습니다. 애가 차분하고 말대꾸도 안 하고 참하네. 쓸데없는 허영심 많은 애들보다 100번 낫다. 결혼시켜라. 집안의 절대 권력자인 시아버지가 허락을 하시니 시어머니는 더 이상 격한 반대를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의 떫은 표정을 뒤로하고 우영 씨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때 그 반대를 무릅쓰지 말고 그냥 도망쳤어야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저의 가장 큰 실수가 아니었나 싶어요. 결혼의 단꿈은 한 달도 채 가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의 노골적인 압박이 시작되었거든요. 바로 임신 문제였죠. 아직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이었지만 시어머니는 전화할 때마다 혹은 시댁에 갈 때마다 아이 타령을 하셨습니다. 아직 소식 없니? 남들은 허니문 베이비도 잘만 생긴다던데. 너희는 뭐 하는 거냐? 하루빨리 손주 안겨줘야지. 매달 생리일이 다가올 때마다 시어머니는 귀신같이 전화를 하셨고 그렇게 쪼아대고 눈치를 주니 저는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오히려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가 더 안 생기는 것 같았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아이가 생기지 않자 시어머니의 폭언은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얼굴을 붉히며 막말을 쏟아내셨습니다. 너 솔직히 말해봐. 우리 집안에 문제 있는 거 숨기고 사기 결혼한 거 아니니? 아니면 젊었을 때 몸 간수 못하고 어디서 임신 중절 수술이라도 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야 1년이 넘도록 애가 안 들어설 리가 없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를 둔기로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저급하고 모욕적이었습니다. 저는 수치심과 서러움에 눈물을 펑펑 쏟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퇴근하고 온 남편에게 저는 낮에 있었던 일을 하소연하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남편이 당연히 제 편을 들어주고 어머니에게 화를 내줄 것이라 기대했죠. 여보, 어머님이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 내가 과거에 수술을 해서 애가 안 생기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나 정말 너무 수치스럽고 억울해서 죽고 싶어.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차가운 물을 끼얹은 듯 했습니다. 엄마는 또 왜 그런 말을 해서. 근데 여보, 엄마가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손주를 너무 기다리다 보니까 속상해서 홧김에 하신 말씀일 거야. 당신이 며느리니까 그냥 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하고 넘어가죠. 남편은 저를 전혀 이해해주거나 보호해줄 마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중간에서 시끄러워지는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방관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태도에 폭발하고 말았죠. 이해하라고? 당신 엄마가 나한테 그런 취급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해? 당신 당장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사과하시라고 해. 안 그러면 나 더 이상 시댁 안 가. 제가 언성을 높이며 대판 싸우자 남편은 한숨만 푹푹 내쉬더니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곧장 자기 엄마에게로 달려가더군요. 그가 간 이유는 저 대신 따지거나 저를 대변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 곤란하게 만들었죠. 저와 싸운 내용을 고주할 미주할 시어머니에게 일러바친 모양이었습니다. 중간에서 갈등을 중재하기는커녕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것이죠.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서 분노에 찬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가 감히 내 아들하고 나를 이간질해? 멀쩡한 엄마랑 자식관계 망치려고 드는 아주 독사 같은 년이네. 어른이 훈계 좀 했다고 남편을 쥐잡듯이 잡아. 너 가정교육 그따위로 받았니? 어머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세요. 네가 하는 행동은 안 지나치니? 어디서 부모 자식 관계를 이간질하려고 해? 내가 이래서 너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우리 우영이보다 한참 모자라도 애는 착한 줄 알고 결혼 허락했더니 아주 못돼 처먹었네. 애도 못 갖는 주제에 네가 지금 결혼해서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라면서 장장 20분 넘게 폭언을 쏟아내셨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어두운 거실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결혼을 잘못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죠. 이 집안에서 저는 철저하게 혼자였고 제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혼 생각도 했지만 엄마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도 않았고 또 제 나름대로 제가 선택한 결혼이었기에 어떤 책임감 같은 것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리석은 행동이었죠. 아니다 싶을 때 그만두는 것도 용기니까요. 어쨌든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자 몸도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남편과 함께 난임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보았지만 의사는 두 사람 모두 건강상 큰 원인이 없다고 했습니다. 명백한 스트레스성 난임인 것 같았어요. 결국 시어머니의 등살에 떠밀려 저희는 시험관 시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험관 시술의 과정은 여자에게 있어 그야말로 피말리는 고통이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제 배에 스스로 호르몬 주사를 놔야 했고 배란 유도제의 부작용으로 몸은 퉁퉁 붓고 체중은 급격하게 늘어났거든요. 거울 속에 비친 망가진 제 모습과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감정 기복 때문에 저는 가벼운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제가 우울증을 겪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그것도 지독한 시집살이와 시어머니의 폭언 때문에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몸과 마음을 갉아먹으며 시도한 두 번의 시험관 시술은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두 번째 시술마저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 저는 병원 화장실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두려웠고 이렇게 계속 사는 게 맞나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한테 이혼 종용까지 하셨어요. 몸에 하자가 있는 게 분명하다고 돈 들여서 시술해도 애가 안 들어서는 거면 희망이 없는 거라면서 대 끊기기 전에 이혼 생각까지 하라고 하신 거죠. 그 와중에도 솔직히 남편만 제 편이었으면 상관없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태도 때문에 저는 더욱 절망해야 했죠. 시어머니가 그러든 말든 남편은 시선을 피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이 잔인한 폭력 속에서 그저 비겁한 방관자였습니다. 저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아내가 그토록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낀다는 사실에 남편이 더 화가 나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늘 묵묵부답이거나 오히려 저보고 참으라는 식이었어요.
그 모습에 저도 정이 다 떨어지고 이혼에 대한 생각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결혼 생활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난임병원에 진료를 다녀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반찬을 해두었으니 가져가라고 전화를 하셨어요.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시댁에 들렀죠. 마침 시아버지는 집에 안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반찬통을 챙겨주고 계셨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시어머니가 잠깐 밖으로 나가셨는데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시어머니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저장되어 있지 않은 낯선 번호였죠. 원래 남의 전화를 받지 않지만 진동이 너무 길게 울려 시끄러웠고 전화가 끊이질 않길래 급한 전화인가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금 집에 안 계시다고 얘기해 줄 겸 통화 버튼을 눌렀죠.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에서 다급하고 짜증 섞인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이번 달 가게 월세 밀렸으니까 300만 원 좀 당장 보내.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엄마?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제 남편 우영 씨는 외동아들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를 향해 엄마라고 부르며 당당하게 300만 원을 요구하는 이 남자는 누구지 싶더라고요. 잠깐 벙쪄 있는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자 수화기 너머의 남자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듣고 있어? 왜 대답이 없냐고. 나 진짜 급하니까 오늘 안으로 무조건 보내. 듣고 있어?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놀라움에 황급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핸드폰을 제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뭐지?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테이블 위에 있던 시어머니의 핸드폰 화면에 카톡 메시지 알림이 밝게 켜졌습니다. 미리 보기 화면에 방금 전 그 번호로 온 텍스트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왜 쌩까? 돈 안 보내면 엄마 남편 찾아가서 확 다 불어버린다. 순간 온몸에 털이 쭉뼈 서는 듯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엄마 남편을 찾아가서 확 불어버린다니. 이건 평범한 채무관계나 지인의 연락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협박이었고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철저하게 숨기고 있는 무언가 거대한 비밀이 존재한다는 뜻이었죠. 저는 일단 그 낯선 번호를 제 머릿속에 필사적으로 외웠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는 집으로 들어왔고 저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모른 채 했죠. 그리고 시댁을 빠져나와 차에 타자마자 제 핸드폰에 그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더라고요.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생각했습니다. 나를 향해 몸에 하자가 있다며 온갖 모욕을 주던 그 고상하고 깐깐한 시어머니의 이면에 무언가 시댁 식구들조차 모르는 거대하고 더러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번호의 주인이 누구인지 도대체 시어머니와 무슨 관계로 얽혀 있는지 알아내야만 했죠.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조용히 뒷조사를 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바로 저희 이모부였습니다. 저희 이모부는 오래전부터 흥신소, 즉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며 민간 조서원 일을 해오신 분이었습니다. 사람을 찾거나 떼인 돈을 받아주는 일, 혹은 은밀한 가정사를 뒷조사하는 일에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셨죠.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이모부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하고 조사를 부탁드렸습니다. 이모부, 정말 죄송한데 저 좀 도와주세요. 어머님 핸드폰에서 이상한 전화와 문자를 봤어요. 이 번호 주인이 누군지, 어머님이랑 대체 무슨 사이인지 꼭 좀 알아봐 주셨으면 해요. 이모부는 제 목소리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시고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며 번호와 시어머니의 기본 인적사항을 넘겨받으셨습니다. 그 사이 저는 평소와 다름없는 며느리이자 아내로 살았는데요. 남편은 제가 시험관 시술 실패로 우울해하는 와중에도 여전히 저를 방관하더라고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씻고 자기 바빴고 주말이면 피곤하다며 방에 틀어박혀 유튜브만 보고요. 저를 위로하거나 시어머니의 막말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일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알아서 체념하고 순응하기만을 바라는 전형적이고 비겁한 회피형 인간의 표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일주일 뒤 이모부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안고 이모부의 사무실 근처 카페로 나갔습니다. 이모부는 평소의 호탕한 모습과는 달리 몹시 굳은 표정으로 두툼한 서류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송이야, 네 시어머니 보통 내기가 아니다. 파면 팔수록 기가 막히는 이야기들이 나오더구나.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서류봉투를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어느 카페에서 시어머니와 한 젊은 남자가 마주 앉아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변을 몹시 경계하는 듯 챙이 넓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있었고, 남자는 껄렁한 자세로 앉아 시어머니가 건네는 두툼한 돈봉투를 낚아채듯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이모부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제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네가 알려준 그 번호의 주인, 올해 27살 된 김지훈이라는 놈이다. 네 남편 우영이보단 5살 어린 놈이지. 27이요? 그럼 이 남자가 도대체 어머님이랑 무슨... 네 시어머니가 밖에서 외도에서 낳은 혼외자다. 즉 네 남편의 씨 다른 남동생이라는 소리지. 시어머니가 외간 남자와 사생아까지 낳았다니요. 너무 쇼킹했죠.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7년 전 시어머니는 남편인 시아버지 몰래 깊은 불륜관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덜컥 불륜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 것이죠. 그때는 시아버지 말고 불륜남이랑 살 생각도 있으셨나 본데 알고 보니 불륜남은 제대로 된 직장도 없는 논팽이였나 봐요. 아차 싶었던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친정 핑계를 대고 밖에서 아이를 낳은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불륜남에게 넘기고 집으로 돌아와 현모양처 행세를 하며 살아왔던 모양이었습니다. 입막음하려고 오랫동안 돈을 빼돌려서 그 불륜남한테 준 모양이야. 그런데 그 불륜남은 사고로 죽었고 그 아들 김지훈이란 놈이 이제는 돈을 뜯어내고 있었던 거지. 자기 엄마를 상대로. 그래서 그 남자가 어머님을 협박하고 있었던 거군요. 시아버지한테 다 까발리겠다고. 맞아. 내가 조사해보니 질이 아주 안 좋아. 직업도 없이 도박에 빠져 살면서 주기적으로 네 시어머니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있었어. 딱 지네 아버지처럼. 네 시아버지가 상가건물 몇 개 가지고 계시잖아. 네 시어머니가 그 상가 월세 관리하면서 중간에서 몰래 비자금을 빼돌렸고 매달 수백만 원씩 저놈 도박비 갚아주고 돈도 주고 있었던 모양이야. 최근 김지훈이 월세로 차린 작은 가게의 보증금까지 시어머니가 대주었다는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서류를 쥔 제 손이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나를 향해 과거에 수술을 해서 애가 안 생긴 거 아니냐며 몸에 하자가 있으니 이혼해라고 독서를 퍼붓던 그 입술이 떠올랐습니다. 본인이 불륜과 사생아까지 있는 과거가 있다 보니 먼 눈에는 뭐가 보였나 보더라고요. 이모부, 이 서류들 제가 가져가도 되죠? 송이야, 이거 터트리면 너도 그 집에 남아있을 순 없을 텐데 너 정말 괜찮겠니? 네, 이모부, 오히려 잘 됐어요. 저 더 이상 저런 쓰레기 같은 집안에 남아있고 싶지 않아요. 제 손으로 직접 끝낼 거예요. 저는 이모부께 거듭 감사를 표하고 두툼한 서류봉투를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주눅든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언제 이 폭탄을 터뜨릴까 그 기회만을 조용히 기다렸으니까요.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아주 빨리 찾아왔죠. 며칠 뒤 주말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을 시댁 본가로 호출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훨씬 더 날이 서 있었고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무조건 와라라며 통보를 하셨습니다. 시댁에 도착해 거실로 들어가니 시아버지는 무심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경제신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소파 정중앙에 앉아 저희 부부를 서늘하게 노려보고 계셨죠. 저와 남편이 자리에 앉자마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송이 너 앉아봐라. 내가 어제 용하다는 철학관 가서 네 사주를 싹 다 보고 왔다. 제 사주요? 그래, 네가 하도 애를 못 가지니까 내 속이 터져서 답답해서 가봤지. 근데 그 보살이 뭐라는 줄 아니? 네 사주팔자에 자식복이라고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완전히 메마른 땅이란다. 시어머니는 마치 대단한 약점이라도 잡은 양 목소리를 한껏 높였습니다.
보살이 그러더라. 너네 초에 자식을 품을 수 없는 완전한 하자품이라고. 아휴, 내가 그것도 모르고 우리 집안의 며느리라고 들였으니 우영이 앞길까지 콱콱 막히고 있는 거 아니겠어? 남편은 자기 엄마가 며느리를 향해 무당의 입을 빌려 하자품이라며 모욕하고 있는데도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깐 채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 비겁하고 나약한 남편의 태도에 저는 마지막 남은 일말의 미련조차 완벽하게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어머님. 제가 조금의 동요도 없이 차분하게 되묻자 시어머니는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묻니? 네가 몸에 하자가 있어서 애를 못 낳는 거면 양심이라도 있어야지. 우리 집한테 끊어놓을 작정 아니면 네가 먼저 우영이 놔주고 이혼하겠다고 나서야 하는 게 사람돌이 아니야? 더 이상 뻔뻔하게 버티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갈라서. 그 순간 저는 제 가방 지퍼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모부가 주셨던 그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어 거실 테이블 한가운데에 탁 소리가 나게 올려놓았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의 시선이 일제히 그 노란 봉투를 향했습니다. 이게 뭔데? 저는 차가운 미소를 띠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제 사주에는 자식복이 그렇게 없나요? 저의 여유로운 태도에 시어머니는 불쾌한 듯 눈썹을 일그러뜨리셨습니다. 그래, 씨가 말랐다잖아. 뻔뻔한 년. 양심 있으면 이혼해.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저는 테이블 위에 봉투를 시어머니 쪽으로 쓱 밀며 말했습니다. 아, 하긴 어머님 사주엔 자식복이 아주 차고 넘치시잖아요. 뭐? 아들 둘이나 있으시잖아요. 집안에 있는 이 사람 말고 밖에서 낳은 아들 한 명 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시아버지도 신문을 넘기던 손을 멈칫하셨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어머님 밖에서 낳은 어머님 친아들 김지훈 씨 말이에요. 남편보다 5살 어리다던가? 제가 또박또박 김지훈이라는 이름과 나이를 뱉어내자 신문을 보던 시아버지가 신문을 툭 떨어뜨리며 고개를 번쩍 드셨습니다. 시아버지의 날카로운 시선이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향했습니다. 남편 역시 눈을 커다랗게 뜨고 충격에 빠진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여보,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남동생이라니. 남편이 더듬거리며 묻자 저는 턱짓으로 굳어버린 시어머니를 가리켰습니다. 네 엄마한테 직접 물어봐. 나한테 애 못 낳는 하자품이라고 사기 결혼 운운하시더니 옛날에 아버님 몰래 외간 남자 애 임신해서 몰래 애 낳고 오신 분이 누구신지.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허공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제가 뱉은 모든 말이 완벽한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었죠. 시아버지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모부가 심부름 센터를 통해 확보한 증거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죠. 시어머니가 챙이 넓은 모자를 푹 눌러쓴 채 카페에서 김지훈과 만나 두툼한 돈봉투를 건네는 사진, 김지훈이 차린 가게 사진 등 그 자료를 보는 시아버지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더라고요. 너무나도 큰 충격과 배신감에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계신 거였죠. 그 침묵을 깬 것은 시어머니의 처절한 발악이었습니다. 여보, 아니에요. 저거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조작한 거예요. 제가 나한테 앙심을 품고 사진을 합성한 모양이에요.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차갑게 웃으며 시어머니의 마지막 변명마저 짓밟아 버렸습니다. 제가 뭐하러 조작을 하나요? 전 궁금하시면 아버님이 당장 저기 적힌 주소로 찾아가서 김지훈 씨 얼굴을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네요. 아들은 엄마 닮는다더니 어머님이랑 아주 많이 닮았던데요? 저는 그리고 어머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버님 상가 건물에서 매달 들어오는 월세, 어머님이 일부 빼돌려서 그동안 아들 도박빚 갚아주고 가게 차려주는 데 쓰셨던데 차라리 어머님이 따로 빼돌린 돈은 없는지 계좌 내역서를 확인해 보세요. 제 입에서 도박빚과 상가 월세 횡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시아버지의 눈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아내가 자기 몰래 바람을 피고 밖에서 낳은 아이가 있다는 사실도 기가 막혔겠지만 그 애한테 돈까지 퍼주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분노를 느끼신 것 같아요. 돈에 있어서만큼은 그 누구보다 철저하고 구두쇠였으니까요. 시아버지는 괴성을 지르며 거실 한가운데에 있던 다과상을 그대로 발로 차서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찻잔이 깨지고 유리 파편과 찬물이 거실 바닥으로 사방팔방 튀었죠.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납작 엎드리셨습니다. 여보,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가 미쳤었어요. 한 번만 봐줘요. 예? 시끄러워. 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밖에서 굴러먹다 나온 놈한테 갖다 줘.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여보, 이러지 말고 대화로 해요. 대화 같은 소리 안 해. 시아버지는 엎드려 비는 시어머니의 뒷덜미와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셨습니다. 그리고 현관을 향해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살려달라며 발버둥을 쳤지만 이성을 잃은 시아버지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어요. 남편은 서슬퍼런 자기 아버지를 말리지도 못하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아무리 아버님이 분기탱천했어도 자기 엄마가 바닥에 질질 끌려가는데도 말릴 용기조차 없는 그 모습에 그나마 남은 정마저 다 털리더라고요. 시아버지는 현관문을 열고 시어머니를 바깥복도로 짐짝 던지듯 내팽개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신발조차 신지 못한 맨발 상태였죠. 시아버지는 그대로 문을 닫아버리고 거실로 돌아와 숨을 헐떡이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아버님, 진실을 아시게 된 건 유감이지만 저도 더 이상은 이 집의 며느리로 못 살겠습니다. 우영 씨와는 바로 이혼 절차 밟을 거예요. 시아버지는 차마 저를 붙잡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셨습니다. 그렇게 복도로 나오자 맨발로 현관문 앞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던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이더라고요. 네가 감히 내 가정을 파탄내? 그러고도 네가 무수할 줄 알아? 너 죽고 나 죽자.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짐승처럼 저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채를 콱 틀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예전처럼 당하고만 있는 힘없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지지 않고 두 손으로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꽉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아래로 잡아당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안 놔? 이거 못 놔? 어디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아? 시어머니는 무슨, 나 더 이상 당신 며느리 아니야. 어디다가 함부로 손찌검이야? 나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 없거든요, 아줌마? 제가 윽박지르며 거칠게 밀어버리자 힘에서 밀린 시어머니는 복도 바닥에 볼품없이 넘어졌습니다. 저는 헝클어진 제 머리를 대충 쓸어넘기며 바닥에 주저앉은 시어머니를 향해 마지막 조롱을 날렸습니다. 저더러 자식복 없다고 하셨죠? 어머님은 밖에서 애까지 나올 정도로 자식복이 그렇게 차고 넘치셔서 참 좋으시겠네요. 자식복 없는 며느리는 이만 꺼져드릴게요. 저는 복도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시어머니를 차갑게 뒤로 한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거는 순간 그동안 억눌려 있던 묵은 채증이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엄청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바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죠. 남편은 뒤늦게 정신을 차렸는지 제게 수십 통의 문자와 전화를 보내며 매달렸습니다. 이제 와서 우리끼리 알아서 살자, 내가 잘하겠다며 찌질하게 굴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그토록 제가 힘들다고 했을 땐 철저하게 저를 외면하고 방관했던 인간이 이제 와서 매달리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렇게 저는 소송 끝에 위자료를 받아내고 깔끔하게 갈라서는 것으로 남편과의 인연을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시댁의 결말은 그야말로 파멸 그 자체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상대로 이혼 소송과 함께 고소까지 진행하셨어요. 평생 자신을 기만하고 돈을 빼돌린 아내에게 시아버지는 일말의 자비도 베풀지 않더군요. 시어머니는 위자료는커녕 시아버지의 돈을 빼돌린 것에 대한 배상까지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였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 쫓겨났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기댄 곳은 밖에서 낳은 자식이었던 김지훈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빈털터리로 이혼당하고 쫓겨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안면을 싹 바꾸고 빈대붙을 생각 말라며 문전박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사모님 소리 들으며 남을 멸시하던 시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외면당한 채 월세 몇십만 원짜리 허름한 고시원을 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남편은 이혼과 엄마가 쫓겨나는 과정을 겪으며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다고 하는데 그럼 차라리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살던가 자기 아빠 무서워서 그러지는 못하고 있다는데 이미 성인이건만 아직도 부모의 품에서 독립하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저보고는 자식복 없다더니 정말 자식복 없는 건 어머님 아닌가요? 아들이 둘이나 되는데도 서로 어머님을 모른 채 하니 말이죠. 저는 이혼 후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울증과 난임 스트레스로 망가졌던 몸도 꾸준한 운동과 평화로운 일상 덕분에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죠.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야 하지만 그 울타리가 지옥불로 둘러싸여 있다면 미련 없이 부수고 나오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저는 혼자만의 고요하고 당당한 일상을 즐기며 앞으로 펼쳐질 제 두 번째 인생을 멋지게 채워나갈 것입니다. 남을 기만하고 짓밟은 자들은 결국 스스로의 늪에 빠져 파멸한다는 진리를 가슴에 새기면서 말입니다. 제 길고 치열했던 복수와 이혼의 기록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